이른 봄,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오후였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20층 높이의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은혜 씨는 오빠 박은수 씨, 남동생 박은준 씨와 함께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검은색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훈 씨가 돌아가신 지 49제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평생 작은 동네 약국을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 새벽같이 일어나 약국 문을 여시고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시던 그 모습. 은혜 씨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을 듣는다는 것, 재산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부재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은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곳.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언집행인 이강민 변호사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에 짙은 남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탁자 위에는 생수병과 컵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고 박정훈님께서는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녹음도 진행되며 나중에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공손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은혜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옆에 앉은 오빠 은수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답게 침착해 보였지만 은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도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막내 은준 씨는 계속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면 항상 그랬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동네에서 35년간 운영해온 약국 건물. 시가 15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예금 3억 원. 크지는 않지만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각 자녀에게 균등하게 3분의 1씩.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것으로 보아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는 당황스러워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오신 겁니까? 여기는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은수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의사인 그는 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서연이라고 합니다. 48살이고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참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처럼. 그리고 저도 박정훈님의 따님입니다. 저도 아버지의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혜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이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신도 아버지의 딸이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은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은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평소 온화한 그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기를 치려는 겁니까? 최서연 씨는 두려워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는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사전에 예고된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집행은 법적으로 지정된 상속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발 들어주세요. 서연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48년을 기다렸습니다. 48년 동안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은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정말로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산을 노린 사기꾼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진실한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일단 보안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무슨 증거가 있는지 드러나 봅시다. 그게 먼저 아닐까요? 은혜야, 오빠 은수 씨가 놀라서 동생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런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 분명히 사기야. 하지만 은혜 씨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 그리고 각종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한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연 씨가 사진 속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님입니다. 제 아버지이기도 한. 은혜 씨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특유의 미소,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26~6살쯤 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평화롭게 시작되었던 유산 발표식은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세 남매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과연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걸까요? 박정훈 씨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주택가에서 사랑 약국을 운영하며 평생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약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정성껏 대하는 그의 모습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새벽 6시에 약국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환자를 돌보는 성실함으로 35년을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일요일에도 오전만큼은 약국 문을 열어 응급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은혜 씨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약국으로 달려가면 아버지는 항상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하얀 약사 가운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였습니다. 약국 한쪽의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하는 딸을 바라보시며 가끔 환자가 없을 때는 직접 수학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약국 안은 항상 소독약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수백 개의 약 서랍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모든 약의 위치를 외우고 계셨습니다. 환자가 처방전을 내밀면 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약을 찾아내셨습니다. 은혜야, 공부는 스스로 즐거워야 잘할 수 있단다. 억지로 하면 머리에 안 들어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면서도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큰아들 은수가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막내 은준이 건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언제나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의대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제가 다른 과를,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돈은 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 은혜 씨 역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피아노를 사주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중고 피아노였지만 은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작은 약국 수입으로 세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다 갚을게요. 꼭요. 중학생이던 은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은혜야, 부모는 자식에게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란다.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어머니는 은혜 씨가 25살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이는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홀로 세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약국 일에 집안일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해내셨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에는 빨래를 하시고 주말에는 집안 청소를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미역국을 끓이고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법을 독학으로 배우셨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세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은수 씨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다. 너희 셋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너희 엄마 생각도 나고.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박정훈 약사를 존경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고 약을 주기도 했고 밤늦게 응급 환자가 찾아오면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절 때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약을 들고 직접 찾아가 안부를 여쭙기도 했습니다. 박 약사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어요. 한밤중에도 약국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동네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환자가 급하신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아버지는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박 약사님은 정말 선한 분이세요.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은혜 씨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야, 행복해야 한다. 아버지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좋은 남편 만나서 다행이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거질로드를 걷는 모습을 본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와 딸의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 자란 건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착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는 부족한 게 많았어. 은수 씨가 의사가 되어 병원을 개업했을 때도, 은준 씨가 건축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병원 개업식과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신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고맙구나. 이 아버지가 무슨 복을 받아서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70을 넘기시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새남매는 병원에서 교대로 간호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병원 동료 의사들에게 부탁해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쾌차하셔야 해요. 우리 아직 해드릴 게 많아요.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은혜 씨가 아버지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은혜야, 아버지는 행복했어. 너희 셋만 잘 지내면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을 걱정하시던 아버지. 새남매는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 동네에서 존경받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봐주셨던 환자들, 동네 이웃들, 약사회 동료들, 모두가 박정훈 약사의 선한 인품을 기억했습니다. 조문객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시길.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바르게 사신 아버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사신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딸이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 여자, 최서연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기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전부였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의 긴장감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서연 씨가 펼쳐놓은 사진들과 문서들을 새남매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은혜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소, 그 눈빛, 분명히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이 사진은 정확히 언제 찍은 겁니까? 은수 씨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의사인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1976년 가을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월쯤으로 기억한다고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박정훈 님이 만나시던 시절입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찍은 거라고 하셨어요. 1976년. 은혜 씨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그때면 자신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오빠 은수가 겨우 3살. 아직 막내 은준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셨고 아버지는 30살이었을 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강민 변호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숙입니다. 1950년생이시고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지키셨어요. 저에게도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3달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박정훈님께 꼭 인사드리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후에요. 은혜 씨는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여성과 아버지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로는 63빌딩이 건설 중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집에서 본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더 젊고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 어머니입니까? 은준 씨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 김미숙입니다. 서연 씨는 가방에서 다른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이건 편지들입니다. 박정훈 님이 어머니께 보내신 편지들이에요.
1975년부터 1978년까지 총 15통입니다. 편지는 총 15통이었습니다. 모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것이었고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봉투의 우표도 옛날 것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한 통을 펼쳤습니다. 편지지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미숙 씨, 오늘도 당신 생각뿐입니다. 약국일을 하면서도 자꾸 당신이 떠올라 실수를 했네요. 어제는 약을 잘못 조제할 뻔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약속한 그 장소에서 만나요. 여의도 공원이요. 당신을 만나는 날이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정훈. 편지를 읽는 은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그 특유의 둥근 글씨, 다자를 쓰는 방식,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은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준 씨가 다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아프고 어린 아들이 있어서.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당신의 정훈. 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이 진짜라면 아버지에게 정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그것도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 씨가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꺼냈습니다.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1977년 3월 15일생. 어머니는 김미숙. 아버지란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왜 아버지란이 공란입니까? 법적으로 인지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박정훈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고, 차라리 혼자 저를 키우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하지만 박정훈님은 저를 인정하셨어요. 서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셨고 제 이름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도 박정훈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밝은 연꽃처럼 맑게 살라는 의미라고 하셨대요. 서연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서들이었습니다. 이건 박정훈님이 어머니께 보내신 생활비 송금 내역입니다. 1977년부터 1995년까지 매달 빠짐없이 보내주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네요. 18년간 지속적으로 송금했다는 것은. 은혜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에게는 48살의 언니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언니가,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가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과 서류만으로는 100% 믿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서연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확실하게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박정훈님의 딸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 분할은 일단 보류하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과 연계된 검사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씨는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저렇게 떨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오셨으면. 서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박정훈 님이 살아계실 때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가정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꼭 한번 인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재산 때문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은준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연 씨가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제 수입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을 뿐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그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세 남매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도 누구 하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계속 아까 본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그 밝은 미소가.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봄날 오후 모두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안의 세 사람에게는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은준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을 리 없어. 은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답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재혼 한 번 안 하시고 우리만 키우셨는데 그런 분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이 안 돼. 하지만 형, 편지는 분명 아버지 필체였어.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 번 봤어. 흉내낼 수 없는 아버지만의 특징들이 있었어. 특히 합니다 할 때 바 쓰는 방식이랑 문장 끝점 찍는 습관까지. 필적 위조도 가능해.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전문가가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은수 씨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은준 씨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라면 어떡하지? DNA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그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일 리 없어. 은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야.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낳았을 리가 없어. 절대로. 하지만 은혜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연 씨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본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형,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힘들 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은혜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은수 씨가 동생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변호하는 거야? 만약 진짜라면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 형, 나는 그냥 됐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은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나 기다리자.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그날 저녁, 은혜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믿어져? 아버지에게 다른 딸이 있을 수도 있대.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 남편 강민수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 내가 아는 장인어른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도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사진도 있고, 편지도 있고, 송금, 내역도 있고. 은혜 씨는 하루 종일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은수 씨의 집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 이지은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고 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아내 이지은 씨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DNA 검사를 해봐야. 은수 씨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확실하든 말든 유산은 우리 것이에요. 그 여자한테 줄 수 없어요. 지은 씨는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재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하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평생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딸이라고 나타나면 어떡해요? 말이 돼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아프실 때 간호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진정해. 일단 결과를 봐야. 진정하라고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생각해야죠. 장남이 올해 대학 들어가잖아요. 사립대 학비가 얼마인데. 지은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딸이든 아니든 우리한테 유산이 와야 해요. 당신은 장남이고 평생 아버님을 모셨잖아요. 막내 은준 씨도 아내와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혼 아파트 주방에서였습니다. 오빠, 그 여자 수상해 보이지 않았어? 아내 김소희 씨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지만 재산 문제에는 민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증거가 꽤 구체적이더라고. 분명 돈 때문에 나타난 거야.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재산 노리고 온 거지.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잖아. 하지만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요즘 세상에 포토샵으로 사진 합성하고 필적도 흉내내고 다 가능해. 소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기 낳으려고 준비 중인데 유산이 줄어들면 어떡해.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새남매와 서연 씨, 그리고 변호사가 다시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안경을 고쳐 쓰고는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서연 씨와 박은수 씨, 박은혜 씨, 박은준 씨 사이에 99.97%의 형제자매 확률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전자 마커 20개 모두에서 일치하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로 그들의 이복 자매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준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은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었어. 서연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슬픔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었네요. 제가 정말 아버지의 딸이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빠. 은혜 씨가 놀라서 오빠를 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은수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우리만 키우셨어요. 당신은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오빠,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은준 씨가 반박했습니다. 언니도 피해자잖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 피해자는 우리야. 은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된 우리 말이야. 평생 속고 산 우리가 피해자라고. 형, 진정해. 진정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렇게 세 남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산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은혜 씨는 혼자서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형 은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고, 동생 은준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은혜 씨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토요일 오후, 은혜 씨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약국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은평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약사가 운영하고 있었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랑 약국이라는 간판 대신 일의 약국이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건물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약국 옆 슈퍼마켓 주인 김순자 씨는 아버지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그녀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은혜야, 어서 와. 오랜만이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오는 거지? 김순자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슈퍼 안에는 과자와 음료수가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모. 오랜만이에요. 앉자. 커피 한 잔 줄게. 내 아버지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김순자 씨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모,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말이지. 내 아버지가 참 힘들어 하셨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1973년쯤 이 동네로 오셨으니까. 어떤 의미로 힘들어 하셨어요? 내 어머니, 박옥순 씨가 그때 많이 아프셨거든.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김순자 씨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의 어머니 박옥순 씨는 1974년부터 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신과 치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약물 치료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어머니는 몇 년간 거의 방에만 계셨어. 말도 잘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내 아버지가 약국 일에 집안일까지 다 하셨지.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걸 혼자. 그렇게 힘드셨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었어. 완전히 지쳐 계셨지. 김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내 오빠 은수가 겨우 3살이었고 내 아버지는 20대 후반이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신 거야. 약국도 운영해야 하고 아픈 아내도 돌봐야 하고 어린 아들도 키워야 하고
김순자 씨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때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어. 가끔 반찬 같은 거 해다 드리고 했지. 내 아버지 정말 힘들어 보이셨거든. 그러다가 1976년쯤인가 내 아버지한테 조금 여유가 생기신 것 같더라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일하실 때도 콧노래를 부르시고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그때부터는 좀 달라지셨어.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김순자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나 봐. 한 번은 일요일 오후에 약국 앞에서 젊은 여자와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 손을 잡고 있더라고. 그 여자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데 내 아버지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 은혜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장한 여자였어. 키가 작고 머리가 길었지.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 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 그걸 잊을 수가 없어. 은혜 씨는 서연 씨가 보여준 사진 속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김미숙 씨. 분명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 후로는요? 그 여자를 계속 만나셨어요? 1978년쯤 내 어머니 상태가 좋아지셨어.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정신과 병원도 다니시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후로는 내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어. 김순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야.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국 가족을 선택하신 거지. 은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은혜 씨는 다음으로 아버지의 대학 동기를 찾아갔습니다. 정우진 씨는 아버지와 같은 약대를 나왔고 평생 친구로 지낸 분이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은혜야, 내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왔구나. 들어와. 정우진 씨가 은혜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김미숙이라는 분을 아셨나요? 은혜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지. 내 아버지가 유일하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자였어. 어머니 말고요? 은혜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은혜야, 이걸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내 부모님 결혼은 중매였어.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지. 집안끼리 정해서. 그때는 그런 게 흔했어. 은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연애 결혼이 아니었다니. 그런데 김미숙 씨는 달랐어. 내 아버지가 대학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었거든. 약대 후배였어. 2년 아래.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만나지 못했지. 내 아버지 집안이 보수적이었거든. 그런데 왜 나중에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다시 만났대. 1975년인가. 약국 근처 카페에서.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우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괴로워했어. 나한테 몇 번이나 전화해서 상담했거든. 아픈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어린 아들도 있고 그렇다고 김미숙 씨를 포기할 수도 없고 매일 밤잠을 못 이루셨대. 그러다가 김미숙 씨가 임신한 거야. 1976년 겨울쯤. 그래서요? 내 아버지는 책임지려고 했어. 이혼하고 김미숙 씨와 결혼하려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절차도 준비했어. 하지만 정우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숙 씨가 거절했대. 네, 어머니와 어린 은수를 버릴 수 없다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대. 그래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받아들이셨지. 대신 생활비를 보내드리면서 미안해했지. 평생을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미안해하셨어. 은혜 씨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혜 씨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DNA 검사로 혈연 관계가 확인되었지만 상속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은수 씨의 아내 지은 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습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한 달 후,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양측 변호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더 냉랭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최서연 씨의 이름이 없습니다. 지은 씨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주장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공증된 유언장에서 세 자녀에게만 재산을 분할하도록 명시하셨습니다. 그녀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입니다. 따라서 최서연 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혼인 외의 자녀도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법정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DNA 검사가 이를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99.97%의 일치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지은 씨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법정 상속보다 유언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유언장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은 이상 법정 상속권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 2015-134,567을 참고하십시오. 서연 씨 측 변호사가 판례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서연 씨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은준 씨는 중립을 지켰으며, 은혜 씨는 서연 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 이건 아니야.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은혜 씨가 오빠를 따로 만나 설득하려 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언니도 아버지 딸이야. 아버지가 인정하신 거라고. 생활비도 보내주셨잖아. 유언장에 없다는 건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은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딸로 생각하셨다면 유언장에 이름을 넣으셨을 거야. 안 넣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 형, 아버지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한테 말씀하지 못하신 거잖아. 그게 바로 문제야. 평생 우리를 속인 거라고. 은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했어. 평생의 롤모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형, 그냥 내버려둬. 나 혼자 있고 싶어. 형제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은혜 씨는 서연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서연 씨의 작은 원룸에서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오빠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은혜 씨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절 인정하셨다는 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은혜 씨, 동생. 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법정에서 첫 번째 심리가 열렸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상속전담 재판부였습니다. 판사 앞에서 양측 변호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고인 박정훈 씨는 생전에 최서연 씨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보냈습니다. 서연 씨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는 1977년부터 1995년까지 18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입니다. 이는 친자 관계를 인정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명절과 생일마다 추가 송금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지원일 뿐입니다. 은수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적 인지는 별도입니다. 금전적 지원이 곧 상속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판례를 보십시오. 서연 씨 측 변호사가 여러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을 친자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최서연 씨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고 성장 과정을 지켜봐 오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법정에는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김순자 씨도 정우진 씨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은수 씨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이중생활에 분노했고 은혜 씨는 아버지의 고뇌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은준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은혜 씨가 법정을 나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이해했을 텐데,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약국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금고에서 또 다른 문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뭐죠? 약국을 인수한 새 주인 이태수 약사가 은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금고 뒤쪽 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봉인된 봉투가 나왔어요. 내 자녀들에게라고 쓰여 있어요. 테이프로 꽁꽁 싸여 있었는데 은혜 씨는 급히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장에 걸친 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은수, 은혜, 은준에게. 아버지가 이 편지를 남기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다. 너희에게 실망을 줄까봐, 너희가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딸이 있다. 최서연이라는 이름의 너희보다 나이가 많은 딸이 1977년 3월 15일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함께 살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사랑했지만 너희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다. 어린 은수도 있었고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었다. 모두를 지키려다가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준 사람. 완벽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사람. 만약 서연이가 너희를 찾아온다면 제발 그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그 아이도 너희의 형제다. 아버지의 딸이다. 용서를 구한다. 아버지가 살아서 말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은혜 씨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이었습니다. 법적 유언장이 아니라 마음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편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혜 씨는 즉시 오빠와 동생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남매는 다시 만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은수 씨의 병원 상담실에서였습니다. 조용하고 사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은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고백, 그리고 간절한 부탁,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쓴 아버지의 글씨체를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셨구나. 은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셨던 거야. 평생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인 그가 이렇게 우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은준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였어. 알아. 나도 안다. 이제 알겠어. 은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만 생각했어. 은혜 씨가 오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서연 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잖아. 편지는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은 아닙니다. 판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공증을 받지 않았고 증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이 편지는 고인의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인 박정훈 씨는 생전에 최서연 씨를 자신의 딸로 인정했으며 다른 자녀들에게도 그녀를 받아들여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편지를 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18년간의 지속적인 양육비, 지급,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와 있었습니다. 피고 최서연은 고 박정훈의 친생 자녀로서 법적 상속권을 가집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내 자녀에게 균등 분할됩니다. 각각 4분의 1씩. 약국 건물 매각 대금, 아파트, 그리고 예금 모두 동일하게 분할합니다. 판결이 내려진 후 은수 씨는 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최서연 씨, 아니, 서연 씨. 은수 씨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 감정만 생각하고 누나를, 아니,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의 마음을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은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도, 모두를 지키려고 노력하셨다는 것도, 저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됐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만 들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진짜가 됐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는 게. 은혜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감사합니다. 은혜 씨, 아니, 동생. 서연 씨도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꿈꿔왔어요.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걸. 오빠와 동생들이 있는 가정이.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은준 씨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나,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막내 은준입니다.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은준 씨. 아니, 동생. 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내 남매는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의심 대신 이제는 이해와 용서가 그들 사이를 채웠습니다. 법정 복도는 시끄러웠지만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내 남매는 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 왔어요. 은혜 씨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은수 오빠, 저 은혜, 은준이, 그리고 서연 언니까지요. 4명 모두요.
서연 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이제야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서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살아계실 때 뵙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어머니를 통해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믿으며 살았어요. 착하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말씀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평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내가 자랑스러워해 할 분이야 라고. 은수 씨가 서연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가족입니다. 함께 아버지를 기억해요. 함께 아버지를 모셔요. 내 남매는 묘비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모습은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벚꽃잎이 그들 위로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아버지, 서연 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가족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피보다 진한 게 사랑이라는 걸. 아버지, 편히 쉬세요. 은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 지낼게요. 내 남매 모두 함께요.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서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제 저도 아버지의 딸이 됐어요. 진짜로. 그날 아버지의 묘소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에 쌓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화해 이후 서연 씨는 세 남매에게 어머니 김미숙 씨가 남긴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 씨의 집에 모인 네 남매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차를 준비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일기장은 두꺼운 가죽 표지로 되어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미숙 씨는 당시 24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일기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1974년 4월 10일.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났다. 대학 때 짝사랑했던 그 사람. 정훈 씨.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10년 만이었다. 그분도 나를 알아보셨다. 그 따뜻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결혼하셨고 어린 아들이 있다고 했다. 나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다. 왜 대학 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왜 내 마음을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온다. 은혜 씨는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김미숙 씨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여자. 그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1974년 7월 23일. 오늘 다시 만났다. 정은 씨가 먼저 연락하셨다.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분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우울증을 앓고 계신다고, 약도 듣지 않고 말도 안 하신다고, 어린 아들과 아픈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계셨다. 나는 위로해드리고 싶었다. 안아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5년 3월 15일.
오늘 고백을 받았다. 정은 씨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말했다. 10년 전부터, 아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다고. 우리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함께할 수 없을까? 하지만 이 순간만은 행복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1975년 8월 3일 임신했다. 정은 씨의 아이다. 무섭다. 혼자서 어떻게 키울까?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아이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다. 정은 씨는 이혼하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겠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분에게는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 내가 그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가 혼자 키우겠다. 정은 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는다.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낳고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항상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일기장에는 서연 씨의 성장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7년 3월 16일, 어제 딸을 낳았다. 작고 예쁜 딸. 이름은 정은 씨가 지어주셨다. 서연. 밝은 연꽃처럼 맑게 살라는 의미. 병원에는 오실 수 없었지만 꽃을 보내주셨다. 흰 장미 한 다발. 카드에는 미안하고 고맙다고만 쓰여 있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너를 사랑하시지만 함께할 수 없는 분. 엄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2배로 사랑해줄게. 1978년 1월 15일. 서연이가 첫 돌을 맞았다. 정은 씨가 선물을 보내주셨다. 금반지와 돌반지, 그리고 백일상의 차릴떡. 직접 오실 수는 없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안다. 매달 생활비도 빠짐없이 보내주신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야.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비록 함께 살 수 없어도. 1985년 3월 2일,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와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서연이는 나하고만 왔다.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 밤에 혼자 울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1990년 6월 14일,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고 있다. 정은 씨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신다. 13년째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 당신도 힘드실 텐데 당신의 가정도 지키면서 우리까지 챙기시니. 1995년 12월 25일,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약대에 합격했다. 아버지처럼 약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정은 씨는 18년간 생활비를 보내주셨다. 이제 서연이가 성인이 됐으니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대학 등록금까지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눈물이 난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은수 씨는 일기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미숙 씨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을 선택한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재혼 제의도 여러 번 받으셨지만 모두 거절하셨어요. 마음은 항상 아버지께 있으셨으니까요. 내 마음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일기의 마지막 구부는 2023년 김미숙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암 진단을 받았다. 시한부 선고, 6개월,
서연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곁에 더 있어주지 못해서 내 결혼식도 못 보고 가는구나. 이제 너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비밀로 하기엔 너무 오래 참았다. 내 아버지는 박정훈이라는 분이시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좋은 분. 엄마가 평생 사랑한다는 한 사람. 내가 원한다면 그분을 찾아가도 좋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살아계실 때는 가지 마라. 그분의 가정을 흔들지 말 거라.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남편이었다. 다만 엄마를 사랑했을 뿐. 서연아, 엄마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를 낳고 키운 것이 엄마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사랑한다. 내 딸, 행복해라. 내 남매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일기는 한 여자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네요. 자기의 희생으로.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서연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당신 고통은 숨기고 다른 사람 행복만 바라시는. 우리 엄마도 그러셨어. 은수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두가 희생하신 거야. 그 시대의 여자들은. 내 남매는 두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 씨의 일기를 읽은 후 내 남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연 씨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은수 씨는 서연 씨를 자신의 병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누나, 건강검진 받으러 오세요.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정밀 검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은수 씨가 병원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건강한데.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제가 챙겨야죠. 고마워요, 은수 씨. 이제 오빠라고 불러요. 우리 가족인데. 형식적인 호칭은 좀. 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오빠. 고마워요, 오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수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검진을 마친 후 은수 씨는 서연 씨에게 종합검진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혜 씨는 서연 씨를 자신의 학교로 초대했습니다. 음악교사인 은혜 씨는 학교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학교 음악회에 와주세요. 제가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거든요. 정말요? 가고 싶어요. 음악회 날, 서연 씨는 맨 앞줄에 앉아 은혜 씨의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은혜 씨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음악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서연 씨는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은혜 씨가 무대에서 내려와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언니가 와주셔서 더 힘이 났어요. 가족이 응원해 주니까. 은준 씨는 서연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건축가인 그는 서연 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를 설계해 주기로 했습니다. 누나, 이게 제가 디자인한 카페예요. 은준 씨가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여기는 카운터고, 이쪽은 테이블 공간이고, 창문을 크게 내서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했어요. 정말 예뻐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서연 씨가 도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준 씨.
오빠라고 하세요. 저도 오빠예요. 은준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 아니, 고마워요, 오빠. 설계비는 무료입니다. 누나, 개업 선물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가족한테 무슨 돈을 받아요. 그냥 받으세요. 내 남매는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정기 모임은 아버지의 약국이 있던 자리 근처 한정식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각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 씨는 홀로 자라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세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수 씨가 말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면서 괜찮아. 다시 해보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셨죠. 그 말씀 덕분에 의대 공부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제게 자전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직접 오실 수는 없었지만 제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어린이날에는 인형, 크리스마스에는 책, 늘 제가 원하는 걸 아시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엄마가 편지로 알려드렸대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은혜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가 언니의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아요. 생일도 같이 보내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 고마워요. 정말, 꿈만 같아요. 서연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논의했습니다. 저는 재산이 정말 필요 없어요. 서연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안 돼요. 누나. 은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누나의 권리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요. 편지에도 쓰셨잖아요. 그래요. 언니. 우리 똑같이 나눠요. 4분의 1씩. 은혜 씨도 말했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예요. 하지만, 누나. 우리가 이렇게 우기는 건 누나를 사랑해서예요. 은준 씨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공평하게 나눠야죠. 결국 약국 건물의 매각 대금과 아파트, 그리고 예금은 내 남매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각각 약 4억 원 정도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어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내 남매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라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맞아요. 은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죠. 어느 일요일, 내 남매는 함께 아버지와 김미숙 씨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연 씨의 제안으로 김미숙 씨의 묘도 아버지 묘 옆으로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생전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계시게 해드려요. 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 남매도 동의했습니다. 김미숙 씨도 그들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한 분이었으니까요. 그 사랑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장식 날, 내 남매는 두 분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김미숙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은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두 분 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김미숙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내 남매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날 두 묘소 사이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며 두 묘비를 감쌌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내 남매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며 축하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의 모임도 빠짐없이 이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꿈꾸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은평구 아버지의 약국 근처였습니다. 카페 이름은 사랑 카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국, 이름, 사랑, 약국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은준 씨가 설계한 카페는 아담하면서도 아늑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벽에는 초록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세 남매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화환과 축하 난도 보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은준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카페예요. 제가 설계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오빠. 여러분 덕분에 이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서연 씨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아버지와 김미숙 씨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내 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서연 씨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가족도 생겼어요. 은혜 씨는 학교에서 특별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의 의미라는 주제로 그 음악회에 서연 씨를 특별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언니, 제 학생들 앞에서 얘기해 주실래요?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요. 제가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니만큼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악회 날,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는 무대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자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연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48년간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왜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마음으로요.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늦게야 형제를 만났지만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큰지 그날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안아드렸다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은수 씨는 병원에 박정훈 기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약학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매년 4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은수 씨가 장학금 수여식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이어가는 거죠. 아버지는 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주셨잖아요. 서연 씨도 카페 수익의 10%를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고 싶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니까요. 은준 씨는 지역 아동센터의 건물을 무료로 설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눔을 실천하셨잖아요. 저도 제 재능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어느 가을날, 내 남매는 아버지의 일주기를 맞아 함께 묘소를 찾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청명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내 남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감사해요. 은수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서연 누나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해주셔서요. 저는 이제 더 좋은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서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생전에 뵙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요. 동생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요. 아버지, 김미숙 어머니, 은준 씨가 말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남매가 앞으로도 잘 지낼게요. 그들은 묘소 앞에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김치전. 같이 먹어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 남매랑 함께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는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김미숙 씨가 남긴 유산.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해질녘 묘소를 떠나기 전 내 남매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내 남매 모두 함께요. 그리고 명절에도 꼭 올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들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박정훈 씨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였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국 하나의 가족이 된 내 사람. 그들은 아버지와 김미숙 씨의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법으로 정해진 관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였습니다. 박은수, 박은혜, 박은준, 그리고 최서연. 그들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석양빛이 묘소를 비추는 가운데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늘하늘 날아다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내 아이들아.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배웠구나.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내 남매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